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수능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제 현대시 중에서요. 어제는 현대시 중에서 사양가라고 하는 박목월 씨의 작품을 하나 배웠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배웠던 게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라는 이제 현대시를 배웠거든요. 이제 오늘은 2019학년도 3학년 6월 모의평가 문제였던 이제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하고요.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라고 하는 이 두 편의 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시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시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이해하고 시의 기본 개념인 화자와 상황과 정서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시를 한번 좀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3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쫄지 마시고 함께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합시다. 첫 번째,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을 지은 김광균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김광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광균 하면 이미지즘으로 유명했던 이 이미지즘과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균이라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지주의 시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주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개념보다 지성을 좀 더 위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정서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보단 뭔가 지적인 것들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내용 자체도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많이 등장하냐면 이러한 주지주의라는 것들이 대개는 시각적 이미지로 많이 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김광균 씨를 이미지즘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광균의 시를 보다 보면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시가 좀 더 이해를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좀 더. 알았죠? 자, 그러면 제목에서 보이는 추일서정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일서정, 이때 추자가 가을 추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을날의 정, 앞뒤로 바꿔오면 정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을날의 정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우리 가을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의 이미지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요? 가을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플러스의 정서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의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플러스의 정서라고 하면 가을 하면 이제 막 추석도 떠오를 거고요. 아, 농산물을 수확하니까 뭔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 쉽게 말하면 풍요의 계절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을이 왜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을까?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죠. 그래서 가을은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정점을 찍었다가 탁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을은 쓸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왜 가을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트렌치코트 막 기 딱 세워가고 트렌치코트 탁 입고 가면서 갑자기 막 신문지 팍 날아 얼굴 팍 부딪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을의 이미지, 쓸쓸해, 약간 그런 남자의 왜 쓸쓸한 남자의 계절이지 가을은? 봄은 여성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쓸하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게 바로 이 가을의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추일서정에서 김광균 씨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서보다 뭔가 지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가을날 정서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어울릴까? 김광균에게 어울리는 것들은 예상컨대 이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시는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어요.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오규원의 시는 대부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은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보곤 해요. 오규원 씨의 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과 새로운 시각을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이따가 이 시를 볼 때는 뭐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요 안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흔히 가장 쉬운 예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병 같은 거에 물이 반 차 있다고 했을 때 어머 이거 반밖에 안 차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차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밀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미는 게 아니라 나 쟤한테 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능동 선생님이 주동하는 느낌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당하는 수동 혹은 피동의 느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해가요? 나는 혼내는 거지만 저 사람은 혼남을 당하는 꾸중을 듣는 개념이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에서 그럼 하늘이라는 것과 돌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과연 새롭게 바라보는 것일까? 그거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였던 김광균의 추위서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우리 좀 전에 오규원의 그 하늘과 돌멩이는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요 내용들을 잠시 후에 살펴볼 거거든요. 좀 더 보기 통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추위서정입니다. 일단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화자가 있나 봤더니 나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어제 배웠던 시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요즘에 이 화자 대상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추일서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가을날의 풍경? 일단 가을의 이미지를 좀 하나 가져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네모친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낙엽은 폴란드의 망명정부의 집회. 여러분 이런 표현기법 많이 알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근데 이렇게 숨어있으면 여러분 잘 못 찾더라고요. 자, 낙엽은 망명정부의 집회다 라고 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쓰여있는 표현기법은 일단 은유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낙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소재인 것 같은데 그 낙엽은 일단 가을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좀 가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낙엽은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풍요의 개념보다는 쓸쓸함의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망명정부의 집회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망명정부의 집회는 이제 망한 정부의 집회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했는데 집회가 의미가 있나? 예를 들어 내가 망한 나라의 집회를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의 돈이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건 뭐냐면 쓸모가 없는 쉽게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망명정부의 집회. 그렇다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저 낙엽은 쓸모없는 존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쓸쓸한 이미지를 준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낙엽은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씁쓸하죠. 그다음 포화의 이지러니 포화라는 것들은 어떤 대포를 맞아서 이지러졌다, 다 찌그러졌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뭐 폐허가 된 그럼 폐허가 된 도룬시가 있는 거예요. 도룬시는 폴란드의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폴란드나 도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우리나라의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이국적인 정서? 좀 딴 나라 느낌. 그러니까 낯익은 느낌보다는 뭔가 좀 낯선 그런 느낌을 시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시골의 정겨운 그런 느낌보다는 도시의 차가운 그런 느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그럼 길은 넥타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아까 은유였다면 얘는 우리가 지규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재밌는 건데 지금 낙엽은 망명정부의 집회 같다. 그죠? 집회다 라고 하고 길은 마치 구겨진 넥타이 같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낙엽이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들을 가지고서 다른 소재들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구겨진 넥타이 같다고 했으니까 뭔가 반듯하게 펴진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반듯한 길이라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겠는데 뭔가 구겨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넥타이가 구겨져 있다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닌 거니까
얘도 이 길이 좀 뭔가 황폐해진 그런 느낌? 이런 걸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황폐해진 것처럼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예쁘고 잘 나가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망해버린, 그리고 한때는 잘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쓸쓸하게 그냥 낙엽이나 흩날리고 있는 망한 도시의 풍경, 이런 게 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가을인데 굉장히 뭔가 좀 쓸쓸한 밑에 정서 밑에다 쓸까? 쓸쓸한? 그래서 조금은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낙엽과 길 일단 네모 쳐놔야 돼요. 다음 두 번째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급행차, 다른 시에서는 이거를 급행열차라고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대. 그럼 그 담배 연기를 뿜는 건 급행차잖아? 사실 이런 거 아니겠니?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 연기를 얘는 뭐라고 한 거냐면 담배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이때 담배 연기라는 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아마 기차 연기를 비유한 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거는 급행열차라고 하는 건 시골의 것이 아니죠. 급행열차라는 것들은 도시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를 보다 보면 도시와 시골의 느낌이 나와. 그럴 때 도시는 뭔가 좀 삭막하고 뭔가 좀 차가운 냉정한 이미지, 시골은 뭔가 정겹고 따스한 이미지, 이렇게 좀 비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도시의 문명을 대표하는 급행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새벽 2시에 들을 달리고 있어요. 포플러는 나무는 자연물이잖아. 근데 그 나무의 근골 사이로 나무를 뼈와 어떤 근육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나무의 아름답고 예쁜 모습보다는 나무가 뼈밖에 남지 않은, 쉽게 말하면 일단 좀 약간 황량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공장의 지붕. 공장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은 도시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포플라 나무의 근골, 공장의 지붕의 흰 이빨, 그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그러니까 이빨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장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지붕이 펑크가 난 상태? 뭐 그런 거 아니겠니 얘들아?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쪼개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이빨 자국처럼. 뭐 이런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전반적으로 황량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일단 도시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은 황량한 어떤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래. 구름은 자연물이잖아. 근데 그 자연물 구름을 세로판지라는 건 뭐냐면 셀로판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라고 하는 건 이 구름조차도 뭔가 조금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 뭔가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 뭔가 좀 정겹고 이런 게 떠올라야 되잖아. 근데 이 풍경에서 보는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뭔가 인위적이고 차갑고 황폐해 보이고 망한 느낌, 그런 느낌이 쫙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뭘 하냐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봐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느낌을 좀 보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가을날의 어떤 쓸쓸하고도 황폐한 그런 풍경들을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도시의 느낌을 좀 표현하면서 좀 차가운 그런 도시의 느낌? 이런 걸 표현하고 있겠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정서가 나오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 이 위의 부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현재까지는 도시 속의 풍경들을 쭉 뭐하고 있냐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황량한 도시의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 이 황량한 도시의 풍경은 우리가 제목에서 나왔던 가을 경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가 풍경이었다면 요 밑에서는 그런 황량함 속에서 화자의 어떤 느낌? 정서 같은 게 드러나기 시작해. 우리 고전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봤을걸? 먼저 경치에 대한 걸 묘사한 후에 그에 대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먼저 선자 쓰면 선경, 나중에 감정 노래하니까 후정, 이런 말들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경 후정이란 말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쓸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화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갈까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우리 아까 처음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자욱한 원래 붙였어야 되잖아. 근데 자욱, 띄고, 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원래 이렇게 쓰지 않는 단어인 거죠. 홀로도 마찬가지예요. 홀로라고 하면 되는 건데 호올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약간 뭐랄까 시에서만 나타나는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적 허용이란 말과 동일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고 있대. 재밌는 표현인데 풀벌레 소리라고 하면 소리는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상 뭐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소리는 우리가 청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소리를 발로 찼대잖아. 차려면 눈에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건 청각이야, 그치? 근데 이 청각을 찼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도록 표현했다는 얘기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란 말이었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고 있다는 얘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놀이터 같은 데서 할 일 없을 때 이제 뭐 해야 되지? 발로 이렇게 툭툭 돌멩이 차면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 뭔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쪽과 좀 연결한다면 이미 망한 나라의 정부, 그러니까 망한 나라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황하면서 쓸쓸해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홀로 그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버릴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추율사정이 시험에 나온다면 돌팔매의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황량한 생각, 아까부터 얘기하는 그 황폐해진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돌팔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되게 쓸쓸하잖아. 그래서 쓸쓸함을 뭔가 좀 이겨내보려고, 심심한 걸 이겨내보려고 허공에 돌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그러면 상승의 이미지가 있지 않아? 근데 허공에 띄웠어. 위로 올렸다? 이거는 상승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럼 이게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좋은 이미지로 끝나는 건데 이러한 돌팔매질 하나가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툭 던졌더니 이게 땅으로 툭 떨어져 버렸대. 그럼 잠기어 간다라는 건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 거고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저 돌팔매질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돌팔매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가 되게 고독하잖아요. 되게 쓸쓸하잖아. 이러한 고독감과 쓸쓸함을 이겨내려는 일종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돌팔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여기 와서 하강적 이미지로 되는 거 보니까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화자의 모습은 계속해서 고독한 상태라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고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로 인해서 뭔가 시도했는데 더 안 됐잖아. 결국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독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뭔가 쓸쓸함 그리고 일종의 약간 좀 고독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고 오케이? 김광균의 이 추율서정에서 가을날 풍경의 어떤 쓸쓸함 그리고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망한 나라의 도시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서 느끼는 그 도시의 차가운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게 이겨내지지 않는 그 고독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키워드들만 좀 기억해요. 아까 우리가 적었던 것들 살짝 정리해보면 낙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포플러 나무. 나무는 좋은 거였는데 포플러 나무는 그 근골 이런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뭐 공장 지붕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아까 뭐 있었냐면 뭐 급행차라든지. 전부 다 시골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도시의 느낌? 도시화된 느낌? 문명의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5가지 소재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황량한 도시 풍경의 이미지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에 나온 것들 아까 망명정부의 지폐, 이건 망명정부의 지폐, 길은 아까 구겨진 넥타이 같고 포플러나무의 근골, 공장 지붕의 뭐 이빨, 흰 이빨, 급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배 연기 같은 것들 전부 다 약간 쓸쓸한 이미지를 쭉 표현했던 거죠. 이러한 풍경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가갖고 자기가 쓸쓸한 얘기를 밝히고 있으니까 선경후정. 근데 그걸 이겨내보려고 돌팔매로 툭 해서 시도는 해보지만 그 시도는 곧 좌절되고 마는 그러한 것들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주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입니다. 가을날의 황량한, 다시 말해서 쓸쓸한 그러한 풍경과 그 다음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비유적인 표현이 아까 있었죠. 처음에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해서 은유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배 연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직유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 이 시가 일종의 주지주의 시라는 거에서 우리나라 주지주의 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었으니까 이 시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일종의 보는 것들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7번째로 할까? 일종의 시선의 이동도 요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보고 하는 거니까 뭐 근골 사이로 뭘 보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시선의 이동이 들어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세 번째 선경호정 아까 얘기했죠. 다음 네 번째 시적 허용 호울로 이런 단어 보였을 거니까 다섯 번째 공감각적 이미지니까 얘는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낯설고 이국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아까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도룬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일종의 이거는 이국적이다. 일종의 도시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 이러한 도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는 황폐함이라는 것들, 황폐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광균 씨의 시를 보게 되면 주로 고독에 관한 걸 노래를 많이 해요. 김광균의 와사등도 그렇고요. 김광균의 시를 보게 되면 좀 밝은 시?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약간 암울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이런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얘기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를 나중에 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정리 끝!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였던 아까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입니다. 가자! 자, 나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44번 문제에 들어있는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2019학년도 3학년 6월 모의평가에서 43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는 우리가 아까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오긴 했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네모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담쟁이 덩굴에다 이렇게 네모를 쳐볼게요. 담쟁이 덩굴. 자, 각 연에 자연물들이 존재해요. 선생님 여기다가 정리할 건데 이거 지워올 걸 그랬다. 일단 여기다 선생님 여기다 쓸게. 자, 담쟁이 덩굴이라는 하나의 자연물이 존재해. 이렇게 해서 알았지? 자, 담쟁이 덩굴은 가벼운 공기에 엎여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얘들아 봐라. 가벼운 공기에 엎여 띡. 허공에서는 밑으로 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약간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인 행갈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행간 걸침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거든. 그럼 이런 걸 왜 하는 거냐면 의도적인 행갈이는 얘를 위로 올려서 얘를 맨 앞으로 뺀 거거든. 그래서 얘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왔다는 얘기는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허공으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허공으로가 뭔데? 허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허함이라는 감정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쟁이 덩굴은 어떻게 되냐면 담쟁이 덩굴 스스로 알아요? 담쟁이 덩굴 스스로 어딘가에 담을 타고 이렇게 기어올라. 그러니까 담쟁이 덩굴은 원래 담쟁이 덩굴 얘는 원래 어떤 존재냐면 원래 담을 타고 스스로 올라가요. 이게 담쟁이 덩굴의 원래 모습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공기에 엎였다라고 얘기하잖아. 엎히다.
업히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기대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업혀서 수동적으로 올라가는, 그거 더군다나 가벼운 공기에 업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변용을 해낸 건데 생각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책에 따르면 약간 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말을 바꿔볼까? 이 원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다시 본 거야. 어떻게 봤냐면 가벼운 공기에 업혀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업혀서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담 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야.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 건데 가볍게 공기에 업혀서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수동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가볍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겠지. 일단 하나 기억해놔. 그러니까 뭔가 시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 쓴 자를 굳이 말하자면 자연물이라고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두 번째, 담쟁이동물 말고 이번에는 새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럼 새는 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을 거란 얘기야. 똑같아.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여기 지울게. 담쟁이동물 말고 이번에 새롭게 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새라는 자연물이 나와요. 자, 이 새는 어떤 존재냐면 푸른 하늘에 눌려. 우리가 새는 보통 자유롭게 하늘 날아다니지 않니? 거의 공기의 정에 관계없이 막 하늘 막 날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자유롭게 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지.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 그런데 얘는 하늘에 눌려서라고 표현을 해. 아까는 업혀서가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눌려서가 포인트야. 자, 그러면 사실은 새는 자유롭게 뭔가 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걸 저항을 이겨내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공기에 눌려서 날고 납작하게 날고 있다고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자유롭게, 여기는 힘겹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힘겹게 무게감을 느끼며, 뭐 이런 말 좀 쓰면 되지 않을까? 무게감을 느끼며, 이렇게 느끼며 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에서 요거는 플러스의 모습, 요거는 마이너스의 모습,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A라고 생각하는데 A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라는 게. 그래서 원래는 자유롭게 나는 새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사고방식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때 하나 기억할게. 얘들아 봐봐. 뭐뭐하고 있다란 말이나 뭐뭐하고 있다란 말은 끝에 끝나는 말이잖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군이라고 하거든. 끝에 끝나는 말. 그래서 이러한 가군이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 맨 마지막 년에도 뭐뭐하고 있다가 있거든. 그래서 가군이 반복되는 거, 반복은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시에서 운율 형성 방식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놔. 다음 세 번째 가도록 하죠. 이번엔 들찔레라는 새로운 자연물이 또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책에서 담쟁이 동물 네모였어. 두 번째는 새 네모였어. 이번 세 번째가 들찔레 네모. 자, 들찔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거 지우고 똑같이 써볼게요. 이번에 세 번째, 들찔레라는 자연물이 나왔고요. 들찔레는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아까 첫 번째는 업혀가 포인트, 두 번째는 눌려가 포인트, 세 번째는 버리며가 포인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얀 꽃을 버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꽃은 자연스럽게 지지 않니? 그러니까 꽃은 저절로 지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그 꽃을 뭐 했다고 했냐면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진다라는 것들을 얘는 버렸다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버린. 그러면 말을 바꾼다면 좀 능동적인 그런 자세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들찔레가 꽃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버리게 되면 그 버린 공간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빈자리가 생기겠지. 이 빈자리는 뭐냐면 그 꽃이 지고 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한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 꽃을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되게 참신한 표현이잖아.
꽃이 지면 꽃이 떨어진 그 자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마치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재밌는 표현이죠. 다음 네 번째요. 이번에는 하늘이라는 존재.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쳐볼게. 네 번째는 하늘이야. 자,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이 있대. 자, 길도 있어. 길은 아무래도 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하늘에 대한 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잖아. 하늘과 땅은 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니? 그래서 하늘과 땅은 우리가 하늘은 위에 보이는 것, 땅은 밑에 있는 것, 엄청나게 높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왔대. 아, 되게 독특한 표현이지. 원래는 하늘과 땅은 하늘하고 땅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잖아. 원래는. 그쵸? 분리된 공간. 만날 수 없는 공간이잖아. 그런데 하늘이 내려와서 돌멩이 위에, 이 돌멩이는 이 길 위에 있지 않겠니? 그럼 길에 붙어있는 이 돌멩이 위에 하늘이 얹힌다는 얘기는 이 하늘과 땅을 분리하지 않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하면 공중에 저 위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본 거냐면 길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 근데 하늘이 이렇게 닿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돌멩이에 닿아 있는 건데 땅이 아닌 나머지 부분 있잖아. 그냥 땅이 아닌 땅 위에 있는 모든 공간을 얘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것만 하늘이 아니라 땅이 아닌 이 공중이라는 공간 있잖아. 이 공중. 너희들 보고 이 공중이라는 공간 전체를 다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이 공중이라는 하늘이 나한테 다 있잖아. 그래서 이 공중 하늘이 나와서 돌멩이 위에 얹혀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 본 거지. 되게 독특한 사고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늘은 저 위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곳, 닿을 수 없는 것, 이게 아니라 하늘을 붙인 것으로 생각을 해본 거지. 독특한 생각이죠. 자, 마지막이에요. 길 한켠에 모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자연물, 다섯 번째 것 같아. 모래. 자, 모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모래는요, 바위를 들어 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대. 아까 얘기했던 요거, 가군이지? 반복되는 부분 얘기했어. 자,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렸대.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리지는 원래 않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바위에 이 모래가 눌린 거잖아. 바위가 이렇게 모래를 누르고 있는 거니. 눌린 거지. 그치? 그럼 모래가 깔린 거니까 이 모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상황인 거거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모래가 바위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어차피 보이는 현상은 똑같거든. 근데 관점을 좀 바꿔본 거야. 그래서 모래가 바위를 들고 있는. 그럼 모래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본 거지. 모래가 깔린 상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래가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본 거야. 어쨌든 현상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시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아, 결국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오규원 씨였구나라고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참신하고 독특한 발상. 요게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주제와는 좀 다르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 각 연별로 자연물의 병렬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 5연으로 되어 있잖아? 첫 번째 연이 뭐였냐면 담쟁이 덩굴이었고 두 번째가 새였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들찔레였고 네 번째가 하늘이었고 다섯 번째가 모래였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게 없어.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렬적인 배치라고 해서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병치라고 써있기도 할 거야. 이게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다음 두 번째, 의도적인 행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행간 걸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어떠한 특정한 단어들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요. 가군과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아까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네 번째는 일반적인 통념을 참신한 발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참신한 발상을 말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어떤 책에 쓸 수 있거든? 개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었지? 사물에 인격 부여하는 게? 첫 번째 연에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혔다며. 업힌다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업힌다라는 개념. 오케이? 그래서 의인화라는 것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한번 가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추일서정이거든? 추일서정에 수미상관이 있냐? 첫 번째 형과 마지막 형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답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했냐? 뭔가 똑같은 문장인데 약간만 변형을 한 게 그런 거 없었어요. 세 번째,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는 있었거든? 그게 뭐였지 아까? 뭐 호울로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 호울로를 통해서 현실 극복을 하고 있냐? 쓸쓸한 이미지만 얘기하고 있잖아. 이 극복이 틀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문제를 쉽게 내면 앞에 있는 5개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쉬운 문제고 좀 어렵게 내면 앞에는 맞은 걸 준 다음에 뒤에 있는 효과를 틀린 걸 주는 거야. 잘 봐야 돼서 3번 틀렸어요. 4번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어. 아마 그랬을걸? 이런 거 없잖아. 5번째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서 있지. 아까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플란 나무 뭐 그런 것들을 근굴이라고 하는 인공물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44번 문제예요. 와 방금 봤던 그거다. 담쟁이 덩굴 새 부르부르부르 이런 것들을 벽에 붙어서 원래는 자라는 건데 엎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는 자유롭게 나는 건데 눌렸다고. 자유롭게 떨어지는 건데 버렸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붙어 있다고. 그 다음에 깔려 있는데 내가 들어올리고 있다고. 새로운 관점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예요. 어표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 담쟁이 덩굴이 강인한 존재를 얘기하는 건가? 업히는 게 왜 강인한 존재야? 업히는 거 오히려 약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아? 그 답은 1번이겠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너무 쉽게 답이 나왔다.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눌려에 주목하게 되면 무게를 견디며. 아까 우리가 무게를 견딘다는 얘기 했었죠. 다음 세 번째요. 버림에 주목하게 되면 스스로가 꽃을 떨어뜨리는 것. 아까 능동적인 거 얘기했지? 네 번째, 얹힌다는 길에 가깝게 내려왔다는 것. 닿는 존재란 말. 이게 이제 포인트겠지. 다음 5번째, 들어올리에 주목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지탱한다라는 어떤 능동적인 개념이니까 맞는 말.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5번 문제인데요. 가와나 감상해보자. 가,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와 연결했다. 그러면 무상감. 아까 가치가 없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이요.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 아까 이겨내보려고 시도하는 게 돌팔매질이었잖아. 근데 그게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외로움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결국 고독을 심화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맞는 말. 다음 3번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아까 우리가 빈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해서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랐다. 아까 일부러 꽃을 떨어뜨려서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시각한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요. 길을 구겨진 넥타이 이미지와 연결해서 도시에 느껴진 소외감을 표현하고. 소외감이 구겨진 넥타이인가? 아까 구겨진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아까 황폐함? 이런 것들. 뭐 인간 소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 길 밖과 길 한켠에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 간의 거리감. 이것도 거리감을 그렇게 갖고 오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니까 답은 쉽게 4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5번째는 맞는 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한 작품이 김광균의 추일서정하고요.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라는 이 현대시였는데 사실은 시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특히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 뭐 이런 흔히 보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주제도 뭔가 정서를 강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신한 발상 뭐 이런 걸로 끝나잖아. 그래서 좀 독특한 시에 속하는 거고 김광균의 추일서정도 느낌이 뭔가 밝은 느낌보다는 도시의 삭막함들을 드러내는 근데 뭔가 논리적으로 이어진 느낌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미지즘의 대표주의자가 김광균이라 얘기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미지를 잘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가 고전 문학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